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큐레이터 분을 섭외해서 촬영하게 됐고요. 김진혁 큐레이터님이고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문화를 탐구하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제 인터뷰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어색하게 그냥 어색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약간 시작은 좀 이렇게 가다가 네. 나중에 편해지고 저는 어색한 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요? 저는 어색한 게 편해요. 그러면 오히려 좋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조금만 더 길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사진 관련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명사로 뭐 큐레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전시를 만든다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제 소개를 조금 더 길게 해드리면은 저는 시각 문화를 좀 탐구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진이라고 하는 이제 매체를 또 특히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는 편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사진가는 아니지만 직접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진을 읽는 독자로서 그리고 가끔 사진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작가들의 그 사진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찾아보는 기획자로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는 사진 작가분들이랑 지금까지 어떤 사진 찍어왔고 어떻게 작업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건너편에서 사진을 어떻게 보고 그 사진들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전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빛, 주제, 감정, 의도 중 어느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나요? 입니다. 사진도 저는 어떻게 보면 회화랑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 사진이 구상인가 추상인가부터 확인을 좀 해요. 그래서 형체를 좀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찍었는지 좀 뚜렷이 알아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추상적인 사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과 추상을 마치 회화처럼 똑같이 먼저 이제 구분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회화처럼 그 화면 가운데 무엇이 위치되어 있는지를 좀 봐요. 그러니까 그 화면 전반적인 구성에 가장 많이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는 어떤 것, 그게 뭐 빛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찍힌 그 하얀 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일 수도 있고, 뭐 정물일 수도 있고, 뭐 전체적인 풍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말하면 구도를 보는 거겠죠. 뭐가 가장 위치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이제 회화처럼 보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런데 사진에서 가장 주목하면서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리감을 확인을 하거든요. 이 거리감이라는 게 피사체랑 사진가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피사체와 이 사진 독자의 그 거리감일 수도 있고, 이 카메라 사진가와 그 독자와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리감이 결국에는 약간 삼각관계처럼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낸골딘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있는데, 낸골딘도 자기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좀 다큐멘터리적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서 보면은 사진가와 피사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 독자와의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좀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면 그 둘 사이에 제가 침입할 공간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피사체랑 사진과는 가깝지만 독자와는 조금 거리가 먼 되게 그런 사진이라고 저는 좀 읽혔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도키와 토요코라고 하는 사진 작가를 이제 새로 알게 돼서 그 사진 시리즈를 좀 찾아보다가 오로쿠의 방이라고 하는 연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큐멘터리적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쿠라고 하는 어떤 여성의 방에 그 여성이 실제로 살고 있는 방을 그 여성과 함께 이제 찍은 약간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진인데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하고 사진가가 또 역시 가깝겠죠. 왜냐면 좀 방까지 초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 테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경준님도 한번 찾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사진 사이에서는 독자가 또 같이 가까워져요. 약간 셋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는 오로쿠가 일단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는 그런 포인트에서도 좀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 같은 거 그리고 즉 거리감을 많이 좀 사진에서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 거리감을 측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볼 때는 좀 거리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약간 그 다른 미술 매체를 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거리감을 측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의 약간 위치, 그러니까 계보 같은 거를 좀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다큐멘터리적 사진인지 아니면 되게 살롱 사진인지 또는 인물 사진인지 정물 사진인지 어떤 사진의 위치에 좀 위치시킬 수 있을까를 좀 가늠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좀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딱 속하지 않은 그런 사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진을 읽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거리감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매우 공감이 갔는데 저도 사진 볼 때 일단 미감 먼저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보자마자 좋은 사진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으면 스토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토리에서 거리감이 좁은 사진들은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 독자와의 거리보다는 사진가와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조금 더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카시아 클리프라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 시리즈 중에 그거는 이웃을 찍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반응들이 사진 아름답다, 이쁘다 해서 머물렀는데 맨동크라이라는 시리즈는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인 분들도 연락이 와서 자기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감의 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뭐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더라도 감정적 거리감이 깊지 않았으니까 예쁘다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건데 정말 제가 오래 본 사람이고 감정적 깊이가 느껴지는 사진에서는 보는 사람들도 자기의 아버지를 떠올린다거나 자기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보는 법도 살짝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 취향에 맞는지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시각적인 부분만 내가 좋다 싫다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서도 마음에 들면 작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사진 공부할 때 초반에 했던 것 같고 이제는 사진 작가들을 너무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아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어디선가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적어온 게 있었는데 일단 어디 걸린 사진,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미감에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작가다 보니까 미감은 맨 나중에 보고 작가에 걸린 위치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스토리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미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반대 순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지금도 좋아하는 미감은 있지만 이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볼 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또 어디에 실리느냐 또 어디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그 맥락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 시리즈더라도 어떤 사진 잡지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고 또 의도가 다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사진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어떤 갤러리에서 이때 이 사진을 전시하는 그 의미가 있죠.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있죠. 왜냐면 전시라고 하는 거는 전시도 하나의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이 맘때쯤 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미룰 수도 있어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전시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번 질문을 네, 1번. 끝냈고 질문이 한 6개, 7개 있는데 시간이 가능하다면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진영님한테 여쭤볼 건데 작가의 말을 믿으시나요? 작품을 먼저 믿으시나요? 혹은 둘 중 무엇이 먼저 이해를 돕나요?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작품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작가님 말씀도 이제 듣는데 일단은 작품을 먼저 내가 한번 보고 내 나름대로 이제 형식적 분석이나 내용적 분석을 이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조건이 이제 맞는다면 그러니까 직접 들어도 좋고 아니면 작가 노트나 이제 설명 같은 거를 읽으면서 뭔가 공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반대로 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봤을 때는 근데 작가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괴리를 좀 줄여보려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작가님의 생각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비판적 읽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작업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작품을 먼저 많이 보고 오히려 작품에 드러났는데 작가님이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작가가 A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면 그 작업에 대해서 또 작가 본인도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도 가끔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드문 경우겠지만 그래서 조금 작품에 더 먼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충돌 지점을 계속 생각하는데 내가 의도한 거를 만약에 독자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완전 다르게 해석했다면 이건 틀린 예술일까? 틀린 작업일까라는 지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은 맨돈 크라이처럼 사진 한 장과 문장 한 문장을 줘서 일단 다른 곳으로 거의 못 벗어나게 제가 의도한 것을 이렇게 찌르는 듯한 시리즈도 있고요. 이번에 만들고 있는 시리즈 0808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는 일단 책에 단 하나의 글도 없어요. 정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라 이거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제가 사진을 드렸을 때 제가 의도한 바는 있거든요. 책에서 그 의도한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공간을 두는 것까지가 내 의도의 일부일까? 라는 지점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뭐 사진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경주님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작가의 의도대로 눈치를 채지 못한다면 어쨌든 조금 성공하지 못한 예술 작품일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현재로서 내린 결론은 당연히 이제 틀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진짜
조금 실패에 가까운 작품이라 함은 그런 차이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짜 더 할 얘기가 없는 것들이 좀 틀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이가 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러쿵저러쿵 되게 이야기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해볼 여지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성공한 작품일 텐데 더 이상 어떤 이야기거리가 좀 전개가 되지 않는 작품들은 우리가 흔히 뭐 납작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실패에 가까운 작업이지 의도가 정확하게 통하지 않는다는 그 이분법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약간 정석적인 너무 정석적인 답변이었죠. 아니요 너무 약간 제가 꿈꾸는 그 답변인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이 만약에 제 의도한 대로 안 보이더라도 많은 말을 일으켰으면 맞아요. 하는 그런 작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좋은 작업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홍수의 시대에 사진 전시가 갖는 물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사진책이 갖는 물리적 의미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경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걸로 읽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맞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사진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왜 사진 전시에 와서 이제 보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좀 여쭤보신 거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저도 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폰이랑 모니터로 혼자 집에서 앉아서 넘기는 거랑 어딘가에 가서 뭐 전시를 보거나 책을 사거나 하는 그런 실제 발을 디디고 하는 행동에 대한 의미를 여쭤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또 갖춰야 되냐라는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전시라는 것 자체를 매체로서 너무 또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죠. 전시를 가서 보는 거는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가서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뭐랄까 논리적인 답변은 아니고 그냥 심정적인 답변인 거고요. 조금 더 논리적인 답변을 해보자면 그래서 사진 전시가 물리적으로 의미를 좀 가지려면 저는 사진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휴대폰은 물론 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사진을 다 볼 수가 있는 시대인데 굳이 이제 그 프린트, 즉 인화가 된 사진을 그 물리적인 장소까지 이제 가서 보려면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이 그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에 대한 고민이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다녀온 전시가 그 정영호 사진 작가님의 개인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영호 작가님도 사진을 매체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사실 그거 다 인스타그램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봤던 것도 있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진이 압도적으로 크게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사진을 프린트를 이제 하게 되면 어쨌든 사진도 물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제 프레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렇게 판 같은 거를 대서 이제 회화처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번에 봤던 어떤 작품은 아예 그냥 시트지처럼 벽에 이렇게 완전 다 밀착해서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화면에서 봤던 거와는 아예 다른 감각으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공간 전체를 다 매핑을 해버리면은 어떨까? 거기는 안 가보지 않을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는 어,
사진에 그 우리가 뭐 4 곱하기 뭐 7cm라던가 5 곱하기 7cm라던가 4 곱하기 6cm라던가 이렇게 사진이 인화되는 그 전형적인 그 비율과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탈피한 그 비율로 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율이 9대 2. 그러니까 가로가 9로 엄청 길고 세로는 2로 되게 짧게 크롭이 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사진을 물성화를 시켰는데 저는 그렇게 사진을 봤던 감각들이 또 좋았고 그리고 또 블랙미러라고 하는 시리즈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사진을 이제 붙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조각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되게 조각화 시킨 거고 하나의 어떤 오브제로 만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사진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진을 물성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진의 물리적 전시에 대한 의미가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해도 네, 네,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실 미술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장이랑 비영리랑 조금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미술 시장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비엔날레처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미술 현장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갔을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미술 세계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진도 그 컬렉팅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술이라고 하는 세계가 비영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술 시장에서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잘 또 돌고 돌아야지 결국에는 이 학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전시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여러 중요한 뭐 회고전 같은 것들을 보면은 개인 컬렉터들의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거나 제대로 콜렉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회고전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컬렉터 시장이 탄탄한 작품이라면은 사실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전시를 도모하는데도 많이 유용해지거든요. 훨씬 더 용이해지고. 그래서 사진도 뭔가 컬렉팅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컬렉팅은 이제 물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고민을 또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판매라는 지점은 저같이 다큐멘터리 베이스로 하는 사람은 많이 생각은 못 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작품 판매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깊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유가 저는 사람을 찍잖아요. 뭐 어떤 어부를 찍었다고 하면 저는 그 사진은 판매할 생각이 없어요. 책은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진을 2미터 프린트해서 누군가의 집에 거는 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또 생각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렇다면 그 책에 들어가는 시리즈 중에 상징이 되는 뭐 절벽이라던가 뭐 십자가 이런 오브제들은 정말 좋은 프린트로 해서 한번 누군가의 집에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판매는 아닌데 혹시 드럼 스캔이라고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 드럼 스캔이라고 암실에서 프린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디지털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를 프린트해도 깨지지 않거든요. 작품 사진, 소위 말하는 작품 사진 할 때 하는 그 테크닉인데 어쨌든 그걸 이번에 해서 한 장을 정말 평생 소장하고 싶게 만들 예정인데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할지 혹은 제 집에 둘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긴 해요. 저도 그 예술 시장이 특히 사진 시장이 좀 더 커지려면 컬렉팅은 그쵸, 염두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 시장의 확장이 아니라 이 사진의 어떤 예술 세계에서의 확장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면 좋고 뭔가 잠깐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시리즈 가운데에서 사실 이 연작 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뭐 구분은 당연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것들은 판매하지 않는다. 근데 그랬었을 때 판매하는 사진이 있다면 뭐 반드시 그 전체 시리즈를 책으로 만든 거를 같이 이렇게 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도 이제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경주님도 꼭 그 사진을 물성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의 공간이나 누군가의 어떤 그들의 맥락에 다시 걸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네네. 깊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큐레이터는 자신의 전시를, 사진가는 본인의 사진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뭔가 생각을 해봐도 이 답변이 우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를 큐레이터는 자신의 전시를, 그리고 작가는 이제 자신의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알리는 게 사실은 좀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정말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예술가가 미술계에서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들로부터 파생된 직업들이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비평가이고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술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알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약간 각각 따로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술가들이 그래도 더 자기가 치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업을 잘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랬을 때도 너무 또 정석적인, 너무 본질적인 답변 같은데, 예술가는 정말 좋은 작업을 하는 게 최고의 홍보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비평가와 연구자들, 그리고 전시 기획자들이 이제 붙어서 다 같이 그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술가가 혼자 독방에서 정말 너무나 좋은 작업만 혼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 본인이 너무 비평가나 전시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도 독자를 차라리 응대하기 위해서 조금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레이더망에는 걸려야 되니까 이제 비평가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시성은 좀 지킨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정말 잘 해놓는다거나 인스타그램 정도는 해둔다거나, 이 정도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정말 옛날처럼 작업만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이제 또 시대가 변한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가 너무 그 비평가의 역할을 거의 90% 이상에 가깝게 수행하려기보다는 좋은 작업을 하되 그것이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그 노력만 해주신다면 오히려 큐레이터나 비평가들이 거기에 이제 착 달라붙어서 그런 홍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작업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렇죠. 누군가 들여다봤을 때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엔. 그건 당연하죠. 근데 네. 작업의 본질적 가치, 이것은 너무 당연하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진영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컨텐츠들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 조금 힌트가 됐던 것 같거든요. 다른 큐레이터들보다 일단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럼 사진가들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신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 왜냐면 사진 좋은 거는 저 말고 좋은 사람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저도 저를 알릴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 많이 타면 당연히 알아주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쳐놓은 상이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2-3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큐레이터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독자층은 더 넓은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제 부모님까지 뻗어나가는 건데 정말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 미술관에 있는 사람들만 제 작업을 알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원하는 예술, 내가 닿고 싶은 사람들은 더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만 닿는 게 맞는 걸까 하고 릴스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도 하는 것도 그런 건데 또 이것도 양가적인 감정인 게 이렇게만 쭉 하신 분을 봤거든요. 사진 말고 글로. 근데 또 닿더라고요. 또 결국에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사진가 분들도 진영님처럼 저처럼 컨텐츠를 좀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은 더 하고 있어요. 일단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그러니까 뭐든지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이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정 대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강한 그 단어이기는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 어쨌든 그게 없지는 않잖아요. 이제 인간이라면. 근데 그 인정 대상의 범주가 좁으면 좁을수록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멘탈이 버텨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정말 아주 소수의 평론가라던가 어떤 사진계의 아주 일부라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정말 멘탈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더 넓은 층의 독자를 찾아 나서는 거는 건강한 예술 활동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와서는 과거와는 확실히 많이 미술 지형도나 그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예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 작업 외에 작업을 둘러싼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찬성. 그럼에도 약간 꼰대같이 말을 하자면 그래도 작업은 좋아야 된다라는 당연하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작은 풀에서만 작은 우물에서만 이렇게 주목받고 싶으면 망가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겁이 많아서 독자층을 넓히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교수님들 학교 다닐 때는 그 다음에는 어워드에서 심사하는 뭐 큐레이터들 그 다음에는 뭐 조금 더 큰 어워드에서 보는 뭐 비평가들 평론가들 큐레이터들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해도 세계에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명한테 그러니까 상을 못 받으면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워드 한두 개 지원하다가 어워드를 한 30-40개 지원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지원하면 그 떨어진 거에만 목매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30개 중에 2-3개만 되니까 그러면 멘탈이 이제 버텨주지 못하니까 더 넓게 더 많이 실패를 해서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실패해도 신경 쓰지 않게 만들자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서 뻗어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제 꼭 어워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뭐랄까 동료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비평가라고 하는 게 꼭 어떤 권위를 가진 그 비평가의 인정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랑 훨씬 더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비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나의 작업을 애정 있게 바라봐 준다면은 그 비평가도 약간 그 친구의 어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되게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 글들은 생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권위를 가진 비평가의 글만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사실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비평가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사진가 분들한테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미술사 역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있어요. 찾아보면 또 있어요. 약간 공동체죠.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인정 욕구라는 거를 한번 해소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보이는데, 이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 분이 황예지 작가님이라고, 그 더미덤프 이미지라고, 그분이 여러 작가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비평가 아니면 글 쓰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그 시장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런 글들이나 사진들은 아니지만, 이제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그룹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매우 좋고,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지 작가님이랑 전시를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한국에서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네. 이제 질문이 2개 남았는데요. 이거는 진영님이 저한테 네. 하시는 질문이죠? 네, 맞아요. 진영님이 제가 할까요?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핸드폰에 적어서 네, 양경준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에 왜 어떤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고 어떤 사진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까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예술로서의 사진의 기준과 요소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예술적 전 기준도 엄청 뚜렷하지 않고요.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질문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시대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제는 누구나 잘 찍을 수 있는 시대 같아요. 특히 AI를 예를 들면, 제 생각엔 10년 안에 저보다 훨씬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화려하고 칼 같은 구도의 좋은 인물, 이걸 뛰어넘어서 서정적이고 시퀀싱 잘 맞추고 정말 완성도 좋은 책 한 권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좋은 사진들이 세상에 많을 때 우리는 어떤 사진을 예술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는 더 중요해진 예술가의 삶인 것 같아요. 찍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제 기준은 찍은 사람이 예술이면 그 사진도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이제 제 사진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사진은 정말 단순하게 찍거든요. 조명 안 쓰고 카메라 하나, 필름 하나, 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정말 누가 몇 개월 연습하면 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가 바뀌려고 해요. 이제 저가 더 보통 사람이라면 안 갈 곳, 보통 사람이라면 안 만날 사람들 만나서 찍는 사진이 저라는 사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술가가 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되게 훌륭한 답변이긴 해요. 훌륭한 답변이고, 이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예술가들, 그리고 좋아한다라기보다도 항상 작업을 궁금해하는 작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항상 이 작가의 작업은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이런 작가들 떠올려 보면은 동시대적인 작가를 제외한다면 그들의 삶 자체가 약간 철학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 행위와 자신의 삶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작업은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건 존경심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작가님 답변이 공감 가고 너무 훌륭하면서도 약간 그게 저는 좀 인간의 한계를 또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너무 힘들지 않나? 작가가 그럼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일 텐데,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다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유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에 적용을 했을 때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10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게 거기서 논할 가치들이 풍부한 건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예술에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예술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연약해질 것 같거든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예술로서의 자아랑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저의 한계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항상 예술가로서의 저도 작업자잖아요. 작업자로서의 자아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저의 다른 면들보다는 작업자로서의 자아가 훨씬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부분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잘 멘탈 잘 챙기시면서 나아가시길 근데 바랄게요. 좀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예술의 한 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까지가 이 사람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이제 계속 시대적으로 대두되는 질문이 AI가 못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많이 비관적인 얘기인데 진정성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슬프지만 제 생각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 작업을 더 부각시키는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작가도 실제로 있죠.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작가들을 띄워주는 문화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 AI가 못하는 것, AI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좋은 작업의 예술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기계가 못하는? 너무 비관적인데? 이렇게 안 하고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도 저는 카프카와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합니다. 비관적으로 삶이 끝난 사람들의 삶을 좋아해서 저도 지금은 헷갈리고 있는 상태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끝까지 주어진 삶을 마치는 것도 되게 좋은 그거만으로 사실 진짜 좋은 삶이거든요. 꼭 거기서 무언가를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열심히 작업하다가 끝까지 사진 찍다가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단에 걸어놓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있고. 네, 마지막 질문. 이거 지영님이 제가 해주시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하면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선 질문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표현의 충동이 바로 예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충동, 순간의 영감에서 시작하여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경주님의 사진 행위, 시리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대학생분들 그리고 자기 작업을 아직 안 만드신 분들 그리고 큐레이터 분들이 많이 꽤 해주신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시리즈를 만드냐? 제가 만든 시리즈들이 갑자기 떠오른 기본들로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는 제 작업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다큐멘터리 베이스, 저널리즘 베이스에서 이 질문을 하거든요. 전 독자를 그리고 만들어요. 근데 보통 예술 혹은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먼저잖아요. 저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저널리즘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왜냐면 진짜 독특하다. 그런가요? 진짜 독특해요. 이런 기사를- 얘기 처음 들어요, 작가님한테. 아. 작가님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은 하면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답변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답변 안 하는데 저는 저널리즘 베이스라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사를 쓸 때 자기가 원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쵸. 시대가 원하고 사건이 있거나 이 세상에 고발해야 되거나 말하는 것이 있을 때 기사를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표현을 못해서 터질 것 같은 그 직전의 순간에 저는 아침에 세계 뉴스를 보고 저녁에 한국 뉴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학교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강박인데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혹은 이 세계가 무슨 얘기를 원하는지는 흐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흐름이랑 제가 원하고 말하고 싶은 바가 딱 닿은 지점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때 딱 출발을 해요.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모썸 이 시리즈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이제 지방 소멸이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꼭 올 거고 지금은 데이터로만 보이지만 이제는 체감으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기 전에 미리 만들자. 그래서 소멸예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보는 미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때 저 개인적인 일로 그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어요. 서울에 와서 전 지낸 사람인데 집을 못 구하니까 어디 가다가 인천에 가다가 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사는 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주에 대한 생각이랑 그 소멸 집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랑 맞닿아서 작업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맨 돈트 크라이라는 아버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시리즈도 아버지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만든 시리즈인데 동시에 그때가 이제 페미니즘 한국에서 딱 이제 부각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한국 남자가 성평등,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여성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한국에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내가 여성 얘기를 하면 공감받을 수도 없고 필요한 목소리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 얘기로 페미니즘을 얘기해봐야겠다 해서 남성의 유약함, 다양한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다. 젠더적 관점의 이야기를 하신 거네. 그것을 남성성으로 풀어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혹은 세계가 원하는 이야기 지점이랑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지점이 딱 만났을 때 그때 딱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원할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또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작업이 아예 안 되고 또 근데 너무 제 얘기만 하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사람들이 들을 이유가 없잖아라고 제 자신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너라면 이 작업 볼래? 양경준이라는 사람 몰라도 했을 때 예스가 안 나오면 출발을 잘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그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 방식 너무 흥미롭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일을 해왔던 작가님들에게서는 제가 그 지점을 좀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지.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표현으로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전시까지 해야 될 이유와 맥락을 찾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것을 되게 같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정말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은 그럼 필요가 없나 작가님한테?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작가님이랑 언젠가 또 뭔가 경주님이랑 협업을 하게 된다면 나의 역할은 거기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역할이랑은 또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방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내가 할 게 없어. 이미 자기가 내 역할을 먼저 시작점으로 두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그 경주님이 협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저랑 같이 일하는 기획자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 둘이 얘기하는 게 저는 그 과일 상자에 과일 담아 만들어가고 그 친구는 박스랑 포장해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 시선이 없어요. 일단 제가 만들면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게 그 정말 좋은 과일을 신문지에서 싸가서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는 그 시선이 없거든요.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잘 만들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시에 걸고 어떤 디자인을 해서 책을 만들고 이런 건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서 완전 열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디자이너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거의 95%다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의도만 맞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바꾸지만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나가든 저는 항상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이트월에 거는 걸 엄청 경계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랑 맞는데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썸을 지금 걸고 싶은데 모썸 시리즈를 배에 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이야기거든요. 배에 건다는 건. 거기는 이제 해풍도 맞고 습기도 많이 차고 이러다 보면 종이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좋은 작품을 건다는 게 이제 비용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판매할 수 없으니까 배에 건 것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크게 실현된 건 없고 요즘은 열심히 뭐 준비 중 항상 하던 대로. 약간 모싸움 시리즈는 제가 아까 작품도 보고 작가님 얘기도 들었는데 비엔날레 같은 곳에 출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맥락이 맞는 비엔날레가 분명히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직접 내가 단독적으로 할 여건이 지금 좀 어렵다면은 비엔날레 통해서 그런 물성으로 발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미술을 엄청 좋아하고 공부하고 또 사진을 또 좋아하고 저는 또 사진 컬렉팅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더 많은 분들이 사진 보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깊이도 있고 좀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읽으시면은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가 그런 어떤 활성화에 아주 작은 뭔가 성냥불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네.